15주차 법인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일반 원칙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을 인식하며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송금을 인식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그 귀속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단, 권리 의무 확정주의만을 고수하는 입장은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상의 발생주의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도 인정해주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거예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세법은 아무래도 그렇죠. 세법은 담세 능력이 있어야만 납부를 할 수가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분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만 내가 실제로 돈을 납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생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고요. 완전한 담세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법은 현금주의로 흘러가야 됩니다.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라는 거는 외상 매출의 경우에도 우리가 거래가 발생되면은 내가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에서도 이것을 입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세법상의 입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계산이 들어가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완전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한 현금주의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형태별 손익의 귀속 시기이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산 판매,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판매를 보시면 재고자산의 판매, 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1, 기업회계 기준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 될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넷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 인사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이 넷 중에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양도를 할 때에는 이 네 가지 중에 빠른 날에 우리가 이제 입금을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입니다. 특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품이나 거절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되겠죠. 상대방이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요. 이러한 어떤 특약이 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품이나 거절의사 표시가 일정 기간 내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입금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자산의 판매일입니다. 이거 제가 많은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위탁 판매 나올 때마다 똑같은 예를 들어요. 자, 삼성전자가 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가 있겠죠. 자,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할 때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직접 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가면 삼성전자의 에어컨만 있죠. LG전자에 가면 LG전자의 에어컨만 있어요. 그래서 타 브랜드와 비교하기는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곳, 하이마트 같은 곳에 많이 가서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의 에어컨들을 비교해보면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위탁자라고 하는 거고요. 하이마트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하이마트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의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하이마트의 재고자산은 0입니다. 하이마트는 재고자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마트는 판매를 대행해주고만 있는 거예요. 거래는 하이마트와 소비자가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법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이 거래를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마트가 소비자한테 에어컨을 넘기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에어컨을 넘기는 주체가 하이마트이긴 하지만 세법이나 회계적으로는 이 위탁자가 이 에어컨을 소비자에게 넘겼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도 말에 넘겼다. 이거를 이제 위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 연도가 2020년도예요. 그러면 이 위탁자가 손익을 그러니까 입금을 인식하는 연도는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즉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본인의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이 위탁자는 2020년도에 입금을 잡게 됩니다. 그럼 하이마트는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이렇죠. 하이마트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하이마트가 삼성전자나 LG전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네의 물건을 얼마에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 주게 됩니다. 하이마트는 그러니까 판매를 대행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에서 일단 집중하셔야 될 거는 위탁자, 수탁자, 소비자 이 거래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하이마트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판매 거래에 대한 입금의 인식은 일단 위탁자가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가 하이마트인 수탁자한테 물건을 위탁한 날에 입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탁된 물건이 소비자한테 팔린 날에 그때 위탁자가 입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약정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될 거고요. 매출 할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지금 일단은 그 외상 거래를 할 텐데 외상 매입을 할 건데 이 외상 대금을 내가 너한테 6개월 있다가 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판매자가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래 오케이 일단 너 6개월 내에는 반드시 나한테 이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근데 만약에 너가 3개월 내에 나한테 이거를 조기에 결제를 하게 되면 내가 너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줄게. 이게 매출 할인입니다.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2019년도에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매출자 입장에서 2019년도에 일단 거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나는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2019년도에 입금으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 사람이 조기에 결제하면서 발생되는 매출 할인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이런 거예요. 또 이해 안 되실까봐. 자, 2019년도에 우리가 팔았어요. 판매를 얼마에 했냐 그러면 원래 판매 금액은 100원인데 이걸 우리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 한 10원 정도 가산해 가지고 110원만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020년 6월 30일 날에 나는 110원만큼을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자가 이런 조건을 건 거죠. 만약에 너가 2020년 3월 31일 내에 조기에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 6개월치에 대한 이자 다 안 받을 거고 나 105원만 받을게. 이렇게 이제 약정을 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입자가 이 약정된 기한 내에 105원만큼을 지급해 줬어요. 그러면 나는 2020년도에 현재 110만큼을 입금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돌아가가지고 이것을 이 입금 110원만큼 중에서 5원만큼을 차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20년도 이 매출 할인에 대한 약정을 건 날에 차감을 할 것이냐 정답은 여기서 차감된다라는 거죠. 이때 110원만큼 인식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입금액은 110 이렇게 끝난 겁니다. 2020년도에 내가 105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때 마이너스 5원만큼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거래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결제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때 이제 입금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부 판매의 귀속 시기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단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인도 기준 명목 가치를 쓰고 있습니다. 인도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도일에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명목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뭔지는 아시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년 할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 자산을 판매한 날에, 인도한 날에 인식을 할 거잖아요. 이때 이제 입금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장기 할부 판매이다 보니까 이때 한번 받고 뭐 이때 한번 받고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것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셨었죠.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를 세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도 기준 명목 가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00, 여기 100 이렇게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입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그냥 200입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상에 따르면 이것에 대한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95원이 나온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매출액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상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5만큼 입금 산입을 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의 경우에 이제 할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인도 기준 명목 가치, 세법에서는 인도 기준 명목 가치만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도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 명목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1을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부에서 인도 기준 현재 가치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서도 인정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제가 방금 예를 든 경우에 이게 현재 가치와 명목 가치의 차이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 가지고 또 세무조정을 굳이 또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법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부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명목 가치로 평가했는데 세법에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산조정상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장부에서 계상한 금액만큼 장부에서 계상한 대로 세법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세법은. 그게 결산조정이잖아요. 장부에서 명목 가치로 계산했는데 세법에서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장부에서 원래 세법은 명목 가치 평가가 원칙인데 장부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법도 현재 가치 평가, 그래 나도 똑같이 갈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부에 어떻게 계상했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신고조정으로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셔야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대한 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문제도 이번에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 표 보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를 말하면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거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2회 이상이고 1년 이상이면 장기 할부 판매로서 이러한 특례들이 인정이 되겠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할부 판매로서 무조건 인도기준 명목 가치로만 평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은 장기든 단기든 원칙상 인도기준 명목 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즉 이자 상당액을 인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는 195원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195원만큼을 팔았을 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X1년 말과 X2년 말에 뭐 2.5원, 2.5원 아니면 뭐 2원, 3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이자 수익, 요거 매출. 얘는 한 번에 그냥 200 매출.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거래를 거래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따져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200만큼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입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200을 한 번에 인식하느냐, 195원 인식하고 2.5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그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자, 단 장기할부 시에는 다음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나와서 특례 1에 결제서상의 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 현재가치평가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산서상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특례 2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 3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서 그 적용을 인정을 한다. 장부에 어떻게 계상했는지 상관없이 세법상의 줏대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되는 거, 그게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했었죠. 자, 회수기일 도래 기준 시에 적용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할부 기간 중에 법인 폐업 시에 그 폐업일 현재 입금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각각 산입하게 된다. 인도일이 있을 거고요. 뭐 폐업일이 있겠죠. 자, 이 사이에 일단은 뭔가 이제 주고받는 거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장기 할부 판매라는 거는 인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나눠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인도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도일 이전에 회수할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폐업일 이후에 받을 금액이 있다. 폐업일 때까지 내가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폐업일에 다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 오게 해서 입금을 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할부 판매 세무조정 경우의 수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례 문제나 계산 문제로 이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돼요. 자, 단기 할부 판매 회사가 인도기준 명목과액으로 계상을 했다. 세법 원칙은 인도기준 명목과액이기 때문에 차이금액 발생되지 않겠죠. 하지만 장부에서 인도기준 명목과 이외의 방법으로 계상을 했다. 세법은 단기는 무조건 인도기준 명목과액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자,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회사가 인도 명목가로 계산을 했을 때 세법상으로도 원칙은 인도기준 명목과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장기할부 판매에서 인도기준 그리고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례 1에 따라서 세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 2번에 따라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계상을 해놓은 경우에도 세법은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고요. 만약에 장부에서 어떻게 계상해 놓던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조정으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도기준 명목가액으로 계상을 해놨다. 세법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해서 입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 그에 대한 차이는 발생이 되게 된다. 이것이 세무조정으로서 조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회수 기준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자금을 회수를 했을 때 기록하는 방법을 말해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떤 약정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수 기준은 뭐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 세무조정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했을 때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인도기준 명목가액이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차이나는 금액만큼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회사가 회수한 금액이 회수할 금액을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가 회수기준에 의해서 손해를 인식한 경우에 세법상 원칙인 인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기일 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한다라는 것.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이야기예요. 자, 회사가 회수한 금액이 원래 회수할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120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회사가 회수 기준에 따라서 120만큼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120만큼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인도기준 명목과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회수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 요거 갖고 비교를 해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만큼 입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방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회사가 회수기준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세법은 무조건 인도기준 명목가액이 아니라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에 2019년 3월 1일 날에 100, 7월 1일 날에 100, 2020년 4월 1일 날에 100 이렇게 수령을 하기로 약정했어요. 자, 이거를 인도기준 명목가액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일단 인도일 언제예요? 3월 1일이죠. 그러면 인도일 3월 1일 날에 입금을 인식해야 돼요. 얼마만큼? 명목가액. 전액 말하는 거예요. 100 받기로 했으니까 300 전액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기준 명목가액이다라고 한다면 2019년 3월 1일자에 300을 전액 인식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기준 현재 가치인 경우에 2019년 3월 1일 인도일에 일단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자에 입금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의 금액? 현재 가치에 의한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즉 X1년도, X2년도, X3년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아니죠. 3월 1일, 7월 1일, 다음 연도 4월 1일 있을 때 100 받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100이 현재 가치고 이거 현재 가치로 땡겨오고 이거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나온 금액이 27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3월 1일자에 270만큼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겠다. 또는 세법인 경우에는 입금으로 인식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30원만큼은 7월 1일과 4월 1일에 이자 수익으로 나눠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2019년 3월 1일 날에 100 이렇게 약정을 했잖아요.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그냥 쉽게 우리가 약정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받기로 한 날에 받기로 한 금액 그냥 딱딱딱 인식하시면 됩니다. 회수 기준을 실제로 약정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금을 언제 얼마만큼 수령했는지 현금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딱 요것만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요것만 제시를 해주고 장부에서는 인도기준 현재 가치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다. 세법에서는 요거를 뭐 어떻게 세무조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요. 아니면 단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부에서 인도기준 현재 가치로 평가하였다. 이때 발생되는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기준 명목가치, 명목가액 그리고 인도기준 현재 가치, 회수기일 도래기준, 회수기준 각각 언제 얼마만큼의 입금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장부와 세법상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용역 제공 시의 손익의 귀속 시기예요.